네, 안녕하세요. 신화페올로입니다. 오늘은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녹음한 후에 이제 제가 예전부터 예고만 하고 미뤄왔던 이제 칸트의 뭐 순수이성 비판을 공부하기 위한 이제 어쨌든 좀 더 유용한 다양한 책들을 소개하고, 또 나아가서 역시 그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에 관한 또 그런 도움을 줄 만한 책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따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개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다룰 바로 굿윌이라는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쉽게 번역을 한 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또 다른 말로는 다른 출판사 그 백종원 교수님의 악한에 대해서 나온 것은 뭐 윤리형이상학의 정초인가? 윤리형이상학 정초, 이렇게 더 어려운 표현으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책 지금 여러분도 옆에 보이시겠지만 바로 이 출판사는 이소노미아에서 나온 책이고요. 실제로 이제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를 번역한 책이니까 저자는 칸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번역을 하신 분들이 아예 새로운 기획으로 정말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저 같은 아마추어들이 칸트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 끝에 훨씬 더 쉽게 번역을 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과감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내기 위해서 되게 고생한 흔적들이 역력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뭔가 좀 정통을 중시하는 어떤 학계 교수님들이 참고하기에는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말 그대로 저처럼 도저히 맨날 칸트 책 사놨다가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늘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시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게 아마 이 제목 자체도 선의지죠, 사실은요. 굿윌, 선의지, 좋은 의지. 이제 이것을 칸트가 얘기했던 선의지를 번역한 방식일 텐데, 저는 이분들이 아마 요거를 번역할 때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칸트의 책들을 번역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양한 책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요 책 굿윌에서 실제로 이제 이런 도덕 형이상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를 기반으로 해서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먼저 이거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말고 그러면 윤리에 관한, 실천 이성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윤리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온 책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입니다. 도덕, 글씨 봐요. 형이상학의 기초. 요게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전 틀을 잡는 거죠. 본격적으로 어떤 실천 이성에 대한 책을 쓰기 전에 칸트도 일종의 어떤 워밍업이랄까? 그래서 굉장히 책이 얇습니다. 두껍지도 않고. 근데 그 얇은 책도 원래 칸트의 표현대로 하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거조차 좀 더 쉽게 번역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책 이후에 실천 이성 비판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실천 이성 비판은 사실 이 책의 일종 확장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구체적인 논의를 여기서부터 하고 있고요. 오히려 더 비슷한 이름 도덕 형이상학이 또 그 이후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약간 좀 적용하는, 우리의 삶에 그렇다면 이런 도덕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어떤 좀 실전의 어떤 실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응용서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안 읽었어요. 안 읽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실천 이성 비판은 저도 집에 사다 놓고 한 절반 정도까지 읽다가 또 포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읽고 도덕 형이상의 기초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천 이성 비판에 도전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조차도 기존 번역본이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이 굿윌을 빌리거나 사서 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문 총 4가지의 파트로 나뉘는데, 서문이 있고 1장
평범한 관점으로 도덕을 생각하기. 2장 도덕 형이상학으로 도덕을 생각하기. 3장 도덕 철학의 한계는 어디인지. 이렇게 목차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서문 먼저 같이 읽어보죠. 윤리학은 실전 철학이다. 실천 철학이다. 윤리학은 실천 철학이다. 나는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탐구라는 거죠. 순수 이성 비판이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였다면, 나는 이제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하는가, 해야만입니다. 해야만. 그래서 이런 행위의 경험이,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경험이 계속 끼어들거든요. 우리의 삶의 경험이 어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여하게 되는데, 그런 경험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서문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례로 든 게, 고대 그리스 철학은 세 가지였던 철학 분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자연학, 윤리학, 논리학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시 우리는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내용과 형식. 그러면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삶의 경험을 의미하고요. 이 형식이라는 것은 이제 그 경험이 아닌, 그죠? 경험을 제외한 것으로 그 틀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용과 형식에 대한 그 두 가지의 틀로 이 자연학, 윤리학, 논리학을 보면, 논리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험이 틈탈 수가 없죠. 논리학은 오직 형식만으로 이루어진 학문이기 때문에 이건 또 한편으로 내용이 없어서 경험이 원천 배제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나는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탐구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그럼 논리학은 일단은 제외가 되죠. 오직 형식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학과 윤리학은 내용과 형식이 둘 다 들어있는데, 여기서 내용을 둘 다 제거하게 되면 자연학은 내용을 제거한다, 즉 경험을 제거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경험을 제거하게 되면 자연학은 자연 형이상학이 되고 윤리학은 윤리 형이상학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칸트의 철학은 정말로 뭐랄까, 정말 짜임새 있는 어떤 건축처럼, 그래서 밑돌부터 점점 쌓아 올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체계적인 거죠. 그러니까 즉 칸트와 가장 대비된 어떤 그런 그 철학자의 책이라면 저는 니체를 꼽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니체 책을 읽다 보면은 이게 뭐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지? 이런 구성에 대한 부분은 전혀 파악하기가 어렵고, 다만 읽을 때 뭔가 좀 아름답거나 좀 충격적이거나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쭉 읽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뭐 니체나 뭐 키에르케고르도 그 틀이 처음에 잘 안 보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 같은 글들도 뭔가 틀 잡기는 되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글이 아름다워. 읽다 보면은 뭐가 굉장히 와닿는 어떤 표현들이 막 나오고, 그 구절만으로도 뭔가 건진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칸트는 뭐 그런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유명한 물론 구절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읽다가 지치죠. 무언가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거대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너무 대충대충 읽다 보면 나중에 밑도를 제대로 못 쌓았으니까 이거 중간부터 뭐 읽으면 또 이해도 안 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칸트 책은 마치 어찌 보면은 수학 공부하듯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읽어나갈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학자가 되고 싶은 학자적인 마인드나 학자가 정말 되고 싶은 분들이 정말 도전해야 될 철학자의 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자연학과 윤리학의 이제 경험을 빼버리면 그것을 우리는 자연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는 거고, 윤리학은 윤리 형이상학이 된다. 이 형이상학은 그러니까 이 아프리오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선엄적,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아프리오리라는 건 경험하지 않은 경험 이전의 것, 그죠? 아프리오리한 상태로 그 원리를 탐구해야 하는 거다. 기존 철학기 문제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야. 기존의 철학들은 이런 그 구분을 하지 않고 내용과 형식에 대한 것을 막 잡다하게 들어있는 상태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거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자, 자연학은 모든 것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자연법칙의 영향을 받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학이라는 건 자연과학을 사실 의미하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필연의 영역이고 필연적인. 윤리학은 모든 것이 발생해야 한다는, 자, 차이가 있죠. 자연학은 모든 것이 발생한다고, 윤리학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거는 자유의 법칙인 거예요. 이건 어떤 자연 법칙은 곧 필연 법칙 같은 거라면 결정론적인, 근데 윤리학이라는 것은 자유의 법칙이다. 이처럼 자연 법칙과 자유 법칙은 서로 닮은 부분이 있죠. 구조적으로 닮아 있으면서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칸트는 이 도덕 철학을
그래서 3번 살펴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의 이 주제 목차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장, 2장, 3장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평범한 독자의 관점에서 도덕 철학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도덕 형이상학의 이제 관점으로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인간의 이성으로서의 한계를 다뤄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문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결국은 눈치 빠른 분은 채셨을 텐데, 이 자연학이라는 거 사실 순수 이성 비판의 작업이 이거였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순수 이성 비판이 아니, 철학인데 무슨 자연과학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칸트의 기획이 어찌 보면 여러분 그 근대 철학의 위기가 어디에 있죠? 근대 철학 자체가 참된 지식을 찾는 거였거든요. 요거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참된 지식. 여기 안 보이겠다. 여기다 쓸게요. 근대 철학 자체가 진리를 찾는 거지만 그 진리라는 게 결국은 참된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를 위시한 대륙의 합리론, 대륙의 이성론자와 로크를 비롯한 이제 영국의 경험론자들이 왜 싸운 거다? 그 참된 지식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 본유관념의 이성이냐 아니면 후천적인 어떤 경험에 의한 것인가 갖고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칸트는 그거를 사실상 교통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리, 그런 이성의 영역에서 다투고자 하는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은 가장 엄밀한 우리의 지식에 대한 영역인데, 그것이 사실은 이 과학의 영역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냉철한 이성을 갖고 지식을 쌓아가는 거니까요. 거기서 이제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경험도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종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지성의 영역, 이것을 오성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선험적 감성 형식과 선험적 지성 형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종합을 좀 해내죠. 근데 이제 거기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로 사물 자체는 알 수 없다라는 거. 사물 자체가 분명히 있음은 알지만 그것이 어떠함에 대한 것은 도저히 우리가 관찰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그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남겨두는데,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그게 윤리의 영역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실천 이성 비판의 영역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이성에서는 그 사물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으나, 실천 이성의 방법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이 자연 법칙에서만, 만약에 그 뭐랄까 사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그 영역 내에서만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사유를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버리면 사실상 우리는 자유가 없는 어떤 기계적인 뭔가 이런 자연학의 자연 법칙에 대한 그 원칙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거지만, 정작 우리가 인간은 현실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는 꼭 우리가 그 지식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천 이성의 영역이 열리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자유를 찾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한 영역을 고민하게 되니까 칸트의 기획 자체가 정말 되게 방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의 영역을 좀 다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 인간 행위에 대한 부분을 바로 이렇게 윤리 형이상학,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 부터 시작을 해서 실천 이성 비판, 그리고 윤리 형이상학, 이런 것들을 쭉 써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장을 보죠. 어떤 행동에 도덕적 가치가 있을까? 칸트는 동정심과, 어떤 행동에 도덕적 가치가 있냐, 도덕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이 1장에서 다룹니다. 칸트는 동정심과 같은 우리의 어떤 성향, 행위의 어떤 결과를 도덕적 가치에서 제거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향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가, 그러니까 그 성향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든, 어쨌든 그런 결과와 성향은 도덕적 가치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보면서 도덕적 가치에서 제거를 합니다. 오직 도덕적 가치는 뭐로 평가한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의무에만 도덕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의무는 어디서 왔어? 대체 그 의무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야? 라고 또 질문하게 되죠. 결국 바로 모든 사람, 이게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라는 건 보편성의 원리거든요. 보편성.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성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경험이라는 게 그렇죠.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그러니까 경험을 배제한 거예요. 경험을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제거했을 때 우리는 보편성을 다툴 수 있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성이 있고, 그 이성의 사명은 본능으로 기인한 행복 추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의 사명은 단순히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이 맡긴 이성의 사명은 바로 의지를 낳는 것입니다. 의지. 자, 이성의 사명은 근데 의지를 낳는다. 자, 다시 보죠. 그러면 도덕적 가치는 어디서 나온다? 우리 의무에서 나온다. 그럼 의무는 대체 또 어디서 나온다? 그 의무라는 건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성에 기인하고 있고, 근데 그 이성은 의지를 낳는 것, 의지를 낳는다. 근데 그 의지는 곧 어떤 의지다? 선의지에 된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제목이 되는 거죠. 굿윌, 선의지가 됩니다. 선한 의지라고 하는데 보통 칸트 책에서 보통 우리가 다룰 때 선의지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죠. 번역할 때. 자, 그런데 선한 의지는 선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기에 개인적 성향에서의 행위를 도덕이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까 성향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원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성향이 있는데 이렇게 그런 걸 갖고 도덕이라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게 되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남을 돕는 게 되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남을 돕는 것에 대한 성향이 있든 그런 성향이 없든 간에 그냥 이 도덕 철학에 대한 도덕적 가치라는 것은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칸트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의 가르침 중에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그 메시지를 칸트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다? 저는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니면서 옛날에 이런 구절을 보면 약간 저는 이걸 과장법으로 막 제멋대로 해석을 했거든요. 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노력해라, 약간 이런 뜻인가 보다. 왜냐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원수라는 건 진짜로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걸 뭐 뺏어가거나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은 과장법 일종의 그럴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라라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칸트식의 방법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개인의 성향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의 상황에도 호소하는 게 아닌 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동일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어떤 법률의 의무로서 명령되어야 하는 것이죠. 즉 원수를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라고 명령할 수는 없지만,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원수를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감정을 가지라고 명령하면 불가능하죠.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감정을 가져요? 내 아버지를 죽였는데, 내 자식을 죽였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사례로. 그죠? 감정 갖기로 어렵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감정을 가지란 말이 아니라 이것은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로서 명령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한다. 이게 또 뭔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도 그 기독교 윤리학이나 변증론을 좀 봤을 때 이런 칸트의 논법을 적용한 사례들을 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행하라는 거예요. 일단 감정부터 갖고 행하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형식, 말 그대로 그 형식에 비춰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이 그냥 일단 하라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미 그런 마음이 나중에 깃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나중에 깃들든 안 들든 간에 일단 칸트식으로 본다라면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근데 형식적이니까 되게 이상한 표현으로 보일 수도 있죠. 가짜인 것처럼. 근데 칸트에게 있어서는 일단 이런 칸트의 우리가 윤리를 볼 때는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알겠죠? 자, 칸트는 이 장에서 의무에 관한 세 가지 명제를 그래서 제시를 하는데요. 의무로부터 비롯되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 방금 했던 얘기죠.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있고, 그럼 도덕적 가치는 행위 대상의 실현이나 욕망하는 대상과는 무관한 거고요. 그저 그 행위를 할 때 생기는 마음가짐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이고,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생기는 행위의 그래서 필연성이라는 거예요. 행위의 필연성.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준칙이라는 건 내 개인이 뭔가 행하는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을 준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준칙과 보편적 법률 사이 어떤 관계를 좀 다루게 되고요. 그러면 나의 의지가 도덕적으로 선해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럼 내 선의지가 도덕적으로 선해진다?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칸트는 어찌 보면 이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보단 사실 이게 아까 보편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래서 내가 뭔가 도덕적으로 선해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가? 폭넓은 식견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사실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공부나 식견과는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이미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범한 이성으로도 선한 의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건 평소에 욕망과 우리의 성향이 자꾸 우리를 가리기 때문인 거죠. 우리를 번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이장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런 도덕적인 아까 제목이 뭐였죠? 평범한 관점으로 도덕을 생각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기초를 다져본 다음에 더 그러면 이론적으로 그럼 일단은 자 경험을 확실히 제거해보자. 도덕 형이상학으로서 그러면 도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욕망과 성향이 끼어드니까. 알겠죠? 자 그럼 본격적인 2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2장에서 칸트는 그래서 경험을 비판합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을. 도덕 법률은 자연 법칙처럼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행동 규범이어야 한다. 자, 도덕 법칙은 자연 법칙처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규범이어야 하고요. 경험을 배제하고 순수한 이성에서 도덕 개념과 도덕법을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도덕 형이상학이다. 라는 이제 정의를 여기서 정확하게 하고요. 그럼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칸트는 이성의 능력으로 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성의 실천적 능력이란 또 무엇인가? 2장 대부분의 분량은 바로 이 답변의 할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성의 실천적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 그럼 모든 이성적 존재는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 선한 의지가 바로 실천 이성인 거예요. 자, 모든 이성적 존재가 선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 선한 의지가 바로 실천 이성이다. 여기서 그러면 선한 의지는 두 개로 또 나뉠 수 있어요. 선한 의지는 두 개로 나뉠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선한 의지. 사실 이거는 그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 우리 인간은 불가능해요. 절대적으로 선할 수는 없죠. 인간은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선하지만은 않은 의지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면 절대적으로 선한 의지와 절대적으로 선하지만은 않은 의지로 이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 것은 결국 신의 의지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선한 데다가 선한 행동만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도덕 법칙 자체를 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인간의 의지, 이성은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한다며 그 의지를 강제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의지 관점에서 우리는 양심의 구속이라고 부르고 이성 관점에 의지 관점에서는 양심의 구속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고 여기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성 관점에서는 명령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선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구속이 필요한 거고 명령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명령은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 그 명령은 자 우리가 선한 의지를 두 개를 먼저 쪼갰고 그 두 개 중에 이제 신에 해당되는 절대적인 선한 의지는 일단 빼고 절대적으로 선하지만은 의지를 우리는 들어가서 그걸 또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모든 명령은 조건을 다는 가언 명령과 조건을 달지 않는 절대적인 정언 명령으로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칸트의 뭐 윤리책 봤을 때 정언 명령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그게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죠. 명령의 형식은 숙련의 어떤 규칙이나 영리함의 어떤 충고, 도덕의 명령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명령의 형식을 또 세 개로 또 나뉩니다. 칸트가 이런 걸 잘해. 그러니까 뭔가 체계를 자꾸 잡는 거 체계적으로 두 개로 나누고 세 개로 나누고 뭐 이렇게요. 어쨌든 명령의 형식이라는 건 또 세 개로 나눠지는데 숙련도 어떤 내가 무언가를 실현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갖고 숙련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 또 내가 무언가를 이득을 취하기 위한 영리함에 대한 또 그런 두 가지 영역은 사실 조건적인 숙련의 규칙과 영리함의 충고는 있을 법한 의도라거나 실제로 있는 의도에 관한 규범이 되기 때문에 의도를 조건으로 하는 가언 명령이다.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켜야만 하는 것, 내가 무언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만 하는 것 이런 방식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도덕적 명령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정언 명령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러면 이 도덕 명령이겠죠. 정언 명령. 자 그러면 이제 정언 명령으로 또 들어가는 거야. 이제 가언적인 조건적인 것들은 걷어내고 그러면 정언 명령은 대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해서 정언 명령의 세 가지 형식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듣다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1형식과 2형식이 확실히 좀 중요한 표현인데 1형식은 그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인 법률이 되도록 네가 의욕할 수 있는 준칙에 따라서만 행동하라.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 하고 싶은 거를 보편 입법으로 만들었을 때도 할 수 있겠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면 해도 된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러면 네가 지금 예외적으로 거짓말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예외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보편 입법으로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보편입법이 되면 거짓만 난무하겠죠. 진실이 없으면 대화가 되지 않을 거고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형식, 정한 명령을 구분하는 일형식이 너의 그 준칙이 보편적인 입법이 되도록 네가 의혹할 수 있는 준칙에 따라서만 행동하라. 이 말을 살짝 바꾸면 그러면 네 행위의 준칙이 네 의지에 의해 보편적인 자연법칙이 돼야 할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야. 자연법칙은 진짜 우리가 뭐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어길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필연적인 법칙인 것처럼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 영역에 있어서도. 그래서 칸트는 그래서 4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 자살하려는 사람, 거짓말하려는 사람, 재능을 썩히고 있는 사람, 부유하지만 인색한 사람의 어떤 4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이 제1형식을 적용해서 판단을 해보는 이제 과정을 적습니다. 분석을 합니다. 즉 객관적인 실천 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자살이라는 거 너무 힘들어 나는 죽고 싶어라고 해서 자살을 보편하면 어떻게 될까? 거짓말하는 걸 보편하면 어떻게 될까? 그죠? 내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능을 썩히고 게으름을 피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내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2022년 6월 29일에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오늘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 완도에 사실은 이제 제주살이 여행이라고 학교에 제출을 했지만 그 후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이제 실종 처리됐던 바로 그 여학생이 결국은 이제 가족과 함께 엄마 아빠와 그 10살 먹은 여학생이 사실 이제 이 바다에 자동차가 뭐랄까 빠져 있는 상태로 시신으로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아마도 자살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칸트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현실은 훨씬 더 잔인하고 삶의 무게가 있고 그리고 어렵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칸트의 이 칸트의 윤리학은 현실에 적용되지 않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기준을 정해주니까. 오히려 그런 강력한 기준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되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힘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살이라는 것을 봤을 때 과연 그 자살이라는 게 보편화될 수 있는가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죠. 칸트는요. 그리고 이 형식도 되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또 다른 형식으로 모든 인간은 스스로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저도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처음에는 인간의 목적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이제 칸트를 접하다 보면은 되게 오히려 익숙한 표현이고 심지어는 뭐 가슴이 설레이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는 이 표현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우리가 인간을 만날 때 목적은커녕 무조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모든 만남이 다 수단이야. 이럴 때가 있는데 칸트는 우리에게 기준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한 명령을 통해서 이런 거 인간은 스스로 목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네 인격이든 타인의 인격이든 그러니까 다 결국 인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인류를 수단으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든 남이든 자살도 결국 뭐예요? 나를 수단으로 삼은 거잖아 결국은요. 그러니까 너를 수단으로 삼지 말고 타인도 수단으로 삼지 말고 오직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동하라. 그래서 여기서도 칸트는 이 형식을 다루면서 아까 앞에 다뤘던 4가지 사례를 다시 끌고 와서 이 형식에도 적용을 해보면서 검증을 합니다. 알겠죠? 물론 궁금하시면 여러분 직접 보셔야겠죠. 이걸 저한테 다 알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자, 이성적인 존재는 목적 그 자체인데 목적 그 자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의지는 대체 그럼 무슨 의지냐? 그 의지는 보편적인 법칙을 만드는 입법 의지라고 선언하며 자, 입법 의지, 법을 만드는 거죠. 법을 세우는 의지. 인간 자신의 의지에 의해 법이 비롯됐다. 자, 그러니까 이 법은 우리가 자꾸 정언명령하면 대체 그건 누가 떨어뜨린 거냐, 누가 준 거냐라고 할 때 그럼 기독교의 신이 준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칸트식의 윤리가 제일 기독교적인 윤리와도 좀 연결이 되니까. 하지만 칸트는 우리가 세웠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정언명령은 인간 자신의 그 선 의지에 의해서 법이 비롯된 거고, 동시에 근데 인간은 거기에 예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 내가 만든 법률의 지배를 받는 거니까 사실 그거는 진짜 예속은 또 아닌 셈이죠. 다시 말하면 자, 내가 만든 법이 아니고 나는 전혀 관여되지 않았는데 근데 무조건 지켜야만 해. 이거는 굉장히 어때요? 이런 걸 타율이라고 하거든요. 칸트는요. 그건 타율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칸트가 말하는 정한 명령은 누가 나에게 억지로 강제로 시켰다라는 그 의무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그 의무는 결국 뭐예요?
알고 보면 내가 나와 한 약속인 셈이에요. 우리가 입법한 것, 우리가 세운 법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결국 이거는 타율이 아니라 자율의 어떤 방식인 거죠. 따라서 인간은 이제 나만이 아니죠. 너를 목적으로, 나를 또 목적 그 자체로 여기는 것만큼 이제 인간은 서로를, 나아가 인류를 자기 자신으로 대해야 된다는 셈이죠. 모든 인간이 이제 보편적으로 통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칸트의 그 유명한 목적의 왕국 개념이 나오고, 개인은 이제 한 개인은 인류로 격상된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 나오죠. 물론 저는 이렇게 왕국이라는 단어가 자꾸 동물의 왕국 이런 단어만 자꾸 너무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그 더 멋진 이 이미지가 딱 와닿진 않아요, 아직은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이 단어가 오염을 시킨 거죠. 하지만 말 그대로 그 왕국 그 자체로 본다면 이 목적의 왕국이라는 건 뭐겠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가 수단과 도구로서 막 이용되는 그런 아비규환의 세계가 아니라, 칸트가 추구하는 바로 그 세계는 바로 이 목적의 왕국의 세계인 거예요. 모든 인간이 존엄한 그 대상 주체 그 자체로서 보는 거죠. 목적 그 자체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 그래서 결국은 한 개인은 인류로 격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결국 끔찍한 뉴스 중에 하나가 또 그거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이 컨테이너 하나가 발견됐는데, 컨테이너 그 트럭이죠. 트럭에 실려 있는 컨테이너 안에 무려 100명 가까운 난민들이 들어있었고, 근데 요즘 엄청나게 덥잖아요. 이 더위에 무려 40몇 명이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기사를 보면, 아니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한 명의 목숨과, 그러면 거기 미국의 난민으로 이제 미입국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가 다른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마치 다르듯이 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심지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에서 발생한 이 가족들의 세 가족의 자살 사건이 너무 우리에게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데, 정작 또 미국의 그 46명의 이민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슬픔의 강도가 더 약하기도 하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인원수 때문에 주는 강도도 있지만 우리와 또 멀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리감도 있어요. 칸트의 윤리에 의하면 똑같아야 됩니다. 칸트의 윤리에 의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안에 한 사람의 그 목숨의 생명의 가치나 지금 미국에 들어가고자 했던 그 이민자들의 사람의 목숨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개인은 이제 인류로 격상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물도 먹지 못하고 찢는 듯한 더위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람이 죽어가야만 한다라는 걸 우리는 그냥 두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래서 우리의 인류애가 필요하다라는 것. 칸트가 영구 평안호를 쓰게 된 것도 사실 이런 계기가 되겠죠. 개인의 이제 영역이 아닌 거예요. 자, 도덕이란 무엇인가? 자기의 개인적인 규범을 통해 스스로 보편법을 만들어내는 의지의 자율성에 자신의 행동이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도덕이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도덕은 무엇인가? 자기의 개인적인 규범을 통해 스스로 보편법을 만들어내는, 내가 한 입법이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보편법을 만들어내는 그 의지의 자율성에 자신의 행동이 그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도덕인 거다. 1장에서 도덕적 가치의 기준으로 제시했던 그 의무가 타인의 강요에 의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율적으로 생기는 것임을 이론적으로 칸트는 규명하고 있는 것이죠. 도덕의 최고 원리는 결국 의지의 자율성인 거고, 도덕 철학에서 모든 인간이 목적이고 평등하다는 철학적 지평을 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정언명령은 의지의 자율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전하는 이성의 실천적인 능력의 셈이죠. 의지의 자율성은 개인이 스스로 인류가 되려는 의지인 것이고, 개인이 인류가 된다. 개인이 인류 차원으로 격상되는 것이고, 개인이 곧 인류라는 철학적 축복은 계몽주의 완성을 불러오고 인류가 현대로 진입하는 문을 열어준다. 알겠죠? 사실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칸트가 개인이 인류고라는 어떤 라고 하는 이런 칸트의 이 도덕 법칙을 보면, 사실 우리는 이 계몽주의 하면은 백인만을 위시하고 백인만이 휴머니즘이고, 그것을 제외한 무슨 동양과 어떤 이런 원시 이런 것들은 뭔가 야만의 영역이 되고 평가절하의 영역, 차별의 대상으로 배제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원래 근대 휴머니티의 가장 큰 문제점이잖아요. 근데 정말 칸트가 말하는 이 원칙을 따라간다면 사실 그것도 초월해야 되는 거죠.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류는 다 뭐가 있으니까, 보편 이성이 있으니까 말이죠. 실천 이성이 있으니까 말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3장 이제 짧으니까 이 부분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장에서 뭐하냐, 이성적인 존재 스스로가 법률을 만드는 것이라는 표현에는 결국 의지의 자유가 전제되어 있어요. 자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결국 자유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내 자유가 없으면, 의지의 자율성이 없으면 강제화되면 안 되잖아요. 마냥 강제적인 것이면 그거는 그냥 타율이라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자유인데, 그렇다면 자유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이 3장의 주요 주제고요. 그러나 칸트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그 자유가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자유에 대한 증명은 불가능하다. 자유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유는 그냥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저 인간의 특성임을 전제할 뿐 증명할 수는 없다. 이것이 실천 이성의 한계인 셈이고, 이는 순수 이성 비판의 사물 자체와의 관계를 떠올리게 만들죠. 예. 우리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도 뭐는 알 수 없다고 했죠? 물 자체. 사물 자체는 우리가 이제 범접할 수 없어 라고 했다면, 실천 이성에서는 바로 그 자유가 바로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닮았죠. 자연 법칙과 자유의 법칙은 닮은 점이 있고 또 다른 점도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의 왕국은 자연 법칙이 통하는 필연성이고, 목적의 왕국은 아까 윤리의 영역인 거죠.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자연과 자유의 통합, 자연의 필연성과 이 자유의 어쨌든 아까 도덕 법칙의 어떤 통합을 시도한 거죠. 인간은 감각 세계에도 속하고, 우리의 감각이 있는 이 자연 세계, 동시에 또 우리는 지성 세계에도 속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칸트의 이율배반론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순은 있을 수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모순이지만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바로 이런 자연과 자유의 사실 양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감각 세계에도 속하고 동시에 지성 세계에도 속하죠. 감각 세계라는 건 자연 법칙의 적용을 받고 있고, 지성 세계는 자유의 법칙이 성립되고 있어요. 또한 감각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욕망과 성향에 영향을 받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지성 세계에도 속함으로 이성의 작용을 또 받죠. 이러면서 칸트는 이 자연과 자유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천 이성 비판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자 할 때 그 이 앞에서 순수 이성 비판의 영역도 당연히 알아야만 하는 거죠.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냥 실천 이성 비판이나 윤리 형이상학에 대한 부분만 본다라면, 일단은 그냥 우리가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 그나마 이제 뭐 선의지나 정언 명령이나 의무론적인 어떤 관점 정도는 일단 파악할 수 있지만, 적용할 수 있지만, 근데 그때 왜 그게 그렇게 돼야만 하는데 라고 했을 때 그 구조를 보면 결국은 이 자연과 자유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이 칸트의 통찰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직도 저도 이제 조금 칸트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함부로 또 나댈 수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한 부분, 실제로 이게 구들여 보면 요약문이에요. 사실 이건요. 그 요약문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그걸 바탕으로 또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칸트의 윤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적극 추천하는 책입니다. 굿윌, 도덕 형이상의 기초겠죠. 이소노미아에서 나왔다라고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서 오늘 이 짧은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